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는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5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고 호박씨 깐다고도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연세가 들수록 생기는 주름과 잦은 기침 그리고 관절 통증을 동시에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한 가지 물음에 대해 함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 환자분들에게 과도한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없이도 건강과 피부를 동시에 돌보실 수 있도록 꿀 활용 비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주름 완화와 기침 감기 예방 그리고 관절염 증상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꿀을 달콤한 감미료나 차에 넣어 마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실은 꿀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에 널리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대에 와서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 피부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기침 감기 증상을 완화하며 심지어 관절 통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꿀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여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는 주름, 잡티, 기미 등 노화 현상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게다가 꿀 특유의 점성, 당 성분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데 건조해지기 쉬운 60대 이후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기관지 건강에 유익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따뜻한 꿀물을 마시라는 조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꿀이 목과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항염 및 항균 작용을 통해 감기나 기침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꿀이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꿀에 함유된 항염증 성분이 다른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될 때 관절 통증 완화에 시너지를 낸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로운 꿀을 피부와 건강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0대 이후로 주름이 많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건 흔한 고민입니다.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고가의 화장품이나 레이저 시술 등을 떠올리시기도 하지만 사실 집에서 간단히 꿀팩만 꾸준히 해주셔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국산 천연꿀 1큰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큰술, 그리고 올리브 오일 35방울 정도를 준비해주세요.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프로폴리스 원액 반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이 세 가지를 넣고 나무나 플라스틱 스푼으로 잘 섞어주시면 기본 팩이 완성됩니다. 이제 세안 후에
후에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살살 발라주시고 볼이나 이마, 턱 부위에는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 두면 오히려 꿀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씻어내시길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평소 쓰시는 보습제를 가볍게 덧바르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해도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보습감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이후 심해지는 건조 증상을 막기 위해 천연팩을 습관화해 주시면 큰 비용 없이도 윤기 나는 피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는 것 외에 꿀을 섭취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온이 낮아지거나 일교차가 큰 시기에 기침, 감기가 찾아오면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더 자주 앓게 되시죠. 이때 다양한 음식에 꿀을 곁들여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와 꿀의 조합은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어 면역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자주 있는데요. 무에 함유된 시니그린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무를 얇게 썰거나 채 썰어 꿀에 재운 뒤에 목이 따끔거리거나 기침이 심할 때 한 스푼씩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인기가 좋죠. 추가로 오미자와 꿀, 생강과 꿀, 마늘과 꿀 조합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자와 꿀은 기관지를 보호하고 마른 기침을 줄이는데 생강과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감기 초기 증상을 누그러뜨리고 마늘과 꿀은 전반적인 면역력과 혈액순환 개선에 보탬이 된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꿀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또 어떻게 보관해야 좋은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중에서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인위적으로 채밀한 사양꿀도 있고 벌이 꽃에서 직접 채밀한 천연꿀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싼 꿀은 사양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 시에 조금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국산 천연꿀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 검사에서 22에서 33% 사이가 나오곤 합니다. 실구매 시에는 국산 벌꿀 혹은 천연 벌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 양봉장에서 생산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관할 때는 꿀이 항균 작용 덕분에 오래 보관해도 잘 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높은 온도나 직사광선을 장기간 받으면 향과 맛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실온에서 보관하고 꿀을 덜었을 때는 깨끗한 나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해 주세요. 사용한 수저에 다른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꿀병에 넣었다 빼면 세균이 옮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꿀을 일상 속에서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혹은 기침으로 목이 까슬거릴 때 간단히 꿀을 곁들여 보시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계피와 꿀 또는 생강과 꿀을 타서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목이 불편할 때 기침 완화에 부가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후식으로 빵이나 과자 같은 부담스러운 음식 대신에 무와 꿀을 차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가 가래를 묽게 해주고 꿀이 기관지를 보호하면서 적당한 단맛을 더해주므로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꿀팩을 해주시면 건조함과 탄력 저하가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에 세안 후에 10분 이내로 꿀팩을 마친 뒤에 미온수로 씻어낸 다음에 가벼운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팩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2분 정도 찜질하고 팩을 바른 후에 손바닥으로 1분 정도 온열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제 꿀을 쓰시면서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꿀이나 올리브 오일, 요거트 등에 개인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 사용 전에는 팔 안쪽이나 귀 뒷부분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4시간 내에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없으면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써보셔도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바르는 것은 괜찮지만 먹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꿀은 당 함량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한 뒤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또한 꿀팩을 오래 할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시고 30분 넘게 방치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는 오히려 피부 수분을 뺏길 수 있으니까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세요. 꿀이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이긴 하지만 보관이 부적절하거나 개봉 후에 시간이 지나면 변질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냄새, 색깔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 제품을 쓰시는 게 안전하죠. 여기까지 꿀의 다양한 활용법과 주의점을 살펴봤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잠깐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어쩌죠?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꿀팩을 몇 번 해보고 며칠 계피 꿀물만 마신 뒤에 이렇다 할 차이가 없네 이러면서 금방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미 피부와 신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극적인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의들은 최소 3주에서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꾸준히 습관화해야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로 주 2회 꿀팩을 실천하고 아침 저녁 기침이 심할 때 무랑 꿀 또는 생강과 꿀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말쯤엔 확실히 전과는 달라진 피부 촉감이나 면역력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해도 안전한 재료와 적절한 비용으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게 과연 꿀이 잘 맞는 걸까? 더 뚜렷한 방법은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꿀팩에 녹차가루나 곡물가루를 소량 섞어 먹는 방법도 추천드리곤 합니다. 녹차가루는 항산화 작용을 한층 보강하고 곡물가루는 각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춰 조금씩 시도해보는 과정을 거치셔야 안전합니다. 섭취하는 방식도 단순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에 꿀을 살짝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대신 천연 꿀로 단맛을 보충하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되겠죠. 관절이 쑤실 때 계피, 꿀 같이 드시거나 무와 꿀을 냉장고에 두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꿀의 활용법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레시피와 적절한 빈도를 찾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나에게도 꼭 좋은 결과를 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꿀이 왜 주름 완화, 기침 감기, 관절염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르고 먹으면 좋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폭넓게 안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산 천연꿀, 무가당 요거트, 올리브 오일을 섞어 만든 꿀팩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10분 이내로 사용해 주시면 주름과 보습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 무, 생강, 마늘, 오미자 등의 꿀을 곁들이면 기침 감기나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양 꿀보다는 천연 꿀을 권장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 보관하되 깨끗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레르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신중해야 되고 변질 또는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범위 안에서 즐기도록 합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작은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천천히 몸과 피부 상태를 개선해 가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의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에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5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 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세린이란 제품 하나만으로 연세가 들어도 탄력 있고 윤기 나는 피부를 지킬 수 있다고 들으시면 믿어지실까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잔주름이나 탄력 저하, 거친 피부결 등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런데도 사실 저렴한 바세린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세린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주름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독으로만 발랐을 땐 왜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는지, 어떤 제품과 함께 쓰면 좋고 또 어떻게 발라야 번들거림 없이 촉촉함만 살릴 수 있는지 평소 궁금하셨지만 속 시원히 알기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바세린이라는 이 제품이 과연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물질이라던데 괜찮을까? 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바세린은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에 석유 찌꺼기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빨리 아문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본 화학자가 석유 찌꺼기를 여러 차례 정제해 페트롤라늄이라는 성분을 얻어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바세린의 시초가 된 것이죠. 석유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 게 정말 안전할까? 하실 텐데 시중 제품들은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 유해 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상처 부위를 보호하거나 레이저, 고주파, 시술 뒤 바세린을 바르도록 권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안정성 면에서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립밤 제품에 페트롤라툼이 흔히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바세린이 그만큼 오랫동안 널리 쓰여왔다는 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주 드물지만 페트롤라툼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처음 바르실 땐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지켜보는 패치 테스트를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바세린은 60대 이후 두드러지는 피부 노화 관리에도 큰 비용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세린이 주름 완화와 노화 예방에 기여하는 걸까요? 또 일부 분들은 바세린을 써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곧 이어 바세린의 보습 원리부터 흔히 놓치기 쉬운 사용상의 오류 그리고 궁합이 좋은 제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사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얇고 촘촘한 기름막을 만들어 이미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컵에 물을 담아 뚜껑을 덮었을 때와 덮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예로 흔히 설명하는데 뚜껑이 없어 물이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피부도 건조한 환경에서 그냥 두면 수분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뚜껑을 씌우듯이 밀폐막을 만들어주므로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이 원리로 건조로 인해 악화되는 잔주름 개선이나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건조해지기 쉽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 섬유도 약해지는 탓에 주름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바세린은 여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꽉 잡아줌으로써 주름이 쪼글쪼글해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준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세린 자체가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었거나 피부 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주는 역할만 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을 바르고도 촉촉해지지 않는다거나 쓰다 보니
보니 도리어 건조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대개 바세린 전에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물기가 거의 없는 피부에 단독으로만 발라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단독이 아니라 함께 사용해야 할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다가 너무 기름져서 모공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세린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제품들과 사용 순서, 주의사항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은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수분크림이나 에센스, 앰플 등에 들어있죠. 특히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무게에 대비해서 물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있어서 중장년층 피부에도 광범위하게 추천됩니다. 글리세린 또한 피부에 수분을 머금게 해주어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세안 직후에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함유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로 이어서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훨씬 오랫동안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얼굴이 팽팽해지고 잔주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주름 개선과 피부 재생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피부를 쉽게 민감하게 만들고 건조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티놀 사용 후 바세린을 소량 발라주면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면서 레티놀로 인한 건조나 자극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티놀 자체도 민감한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저농도 제품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바세린 역시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필요한 부위 위주로 살짝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지 조절, 홍조 완화, 피부톤 보정 등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부터 노화된 피부까지 폭넓게 추천되고 있어요. 이 제품을 바른 뒤에 바세린을 가볍게 덧바르면 자연스러운 유수분 균형을 잡으면서 필요한 보습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모공을 막지 않도록 소량만 바르거나 건조하거나 주름이 심한 부위 위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팽이 점액은 상처 회복을 돕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이 한층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먼저 바른 뒤에 바세린으로 한 번 더 덮어주면 재생과 보습 성분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기능성 제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도 비교적 순하게 작용하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합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면 노화 예방과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하거나 너무 기름져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세린의 피막 특성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에는 이점이 크지만 피지가 많고 모공이 막히기 쉬운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할 때 이미 과잉 분비된 피지와 각질이 갇혀버리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건조한 부분에만 극소적으로 바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적정 사용량이 중요한데요. 바세린은 지나치게 많이 바를수록 모공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본래 역할이 밀폐이므로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숨쉬기 어려워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알보다 적은 양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살짝 녹여준 뒤에 꼭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펴바르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잔주름이 도드라지는 눈가, 입가, 목 주위를 집중 케어하는 식으로 쓰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시고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기 쉽고 대기 중 먼지나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밤에는 피부 재생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에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이전에 바른 제품들의 좋은 성분도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저녁 세안 후에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 등을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마무리해보세요. 사용 빈도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매일 밤마다 써도 좋은 피부가 있는 반면에 매일 바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에서 4회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사용하시는 방식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건조함이 극심한 겨울철이나 레이저 시술 등으로 피부가 과도하게 예민해졌을 땐 매일 발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엔 모공이 답답하게 느껴지면 하루 쉬어주시고 피부가 당기는 날엔 듬뿍 발라주는 식의 탄력적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국소보일을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요. 60대 이후엔 눈가와 입가, 목, 손 등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가 먼저 달라집니다. 이런 부위부터 바세린 케어를 해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굳이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잔주름이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톡톡 두드려 주시고 남은 양을 손등 등에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세린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예민한 피부나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는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바르고 24시간가량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큰 문제 없으면 얼굴 등 다른 부위에 본격적으로 발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세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다 들으셨다면 본격적으로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바세린을 쓰고도 어떤 분은 별로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는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하실까요? 혹시 바세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 관리는 외적인 노력과 함께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 더 큰 상승 효과를 보게 됩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이젠 뭘 해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럴수록 매일 저녁 세안 후에 내 피부를 살펴보고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내 피부 고생했다고 다정히 생각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손길로도 애정을 담아 케어해 주다 보면 단순히 잔주름이나 탄력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개선된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옅어지고 톤이 밝아지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얼굴이 한결 건강해 보인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외출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붙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듯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굳이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생각보다 좋아졌다, 아침 화장도 편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엔 바세린을 바르는 몇 분의 시간마저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바세린이 기적의 물질은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름이나 노화 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내 곁에 있던 저렴한 바세린과 나 자신을 아끼는 소소한 마음이 인생 후반부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 내장 지방 쏙 빼는 기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몸의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러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효능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허리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에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강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이 나타나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에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